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에 강의하게 될 김현진입니다. 네, 저는 천안 제1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을 하고 있고요. 천안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생활지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냐면요, 천안시의 학교폭력 사례들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사이버 폭력 사례와 예방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지도법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기학교라고 많이 하죠. 지금도 이제 새롭게 언택트,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안전사고, 아동학대, 학업중단, 그리고 학교폭력, 이런 것들로 학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는요, 말 그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20년도인데 왜 13년에서 16년의 지표를 가지고 왔냐면 큰 변화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4년부터 16년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2020년도까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13년도에서 16년까지 증가폭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16년부터 17년까지는 증가폭이 4,000건 정도가 증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안이 나왔냐면요, 학교급별,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생겼습니다. 2019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건 학교폭력이 너무 난무하게 일어난 데에 대해서 대책 중에 하나로서, 자, 학교장 자체 건수가 들어와서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랑 어떻게 됐냐? 24,785건 중에서요, 거의 50%에 육박한 46.7%가 학교장 자체 종결제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예. 강원도교육청에서 시도별 학교폭력심의현황을 보니까 2019년 31,000건 가운데 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이라고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는데 강원도 150만 명 정도가 거주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4%가 차지하는 거는 인구 비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28% 나온 데는 서울하고 경기입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학교폭력은요, 범죄, 법으로 규정된 범죄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학교폭력 정의 및 현황, 그리고 종류 및 사례, 그리고 예방, 그리고 폭력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학교, 안과 밖,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학교폭력 가해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첫 번째가 잘난 척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동률이 나왔는데 친구가 하니까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말이 되나요? 친구가 하니까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군중심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학교폭력은요,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근절시켜야 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은 이렇게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성적폭력, 심부름, 괴롭힘, 강탈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요, 전통적인 학교 폭력과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양상이 다르냐면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비가시적인 형태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 익명성을 이용한 힘의 불균형과 상관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아까 비가시적이고 불균형하다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 폭력 가해 후 심리를 보면 학생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요.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을 가해한 후에 아무 느낌이 없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네. 자,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공간,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는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놀이문화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립을 하기 시작하죠. 패드립 많이 들어보셨나요? 패드립? 네. 페륜 플러스 애드립인데요. 패드립이요. 부모나 가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서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게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부모의 욕을 하면서 패드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이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니 애미만 하겠냐 뭐야. 애미애비 없는 티내지 말고 초록창이라도 뒤져봐. 똑같이 부모 욕으로 받아치고요. 심지어 내공,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면서 욕을 공유하고 좋은 욕을 원하기도 합니다. 자, 시작부터 패드립을 시작하는 초딩들 그리고 게임하다 이런 글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학생들한테 사이버 폭력이 놀이문화가 아니라 명확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학부모님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의 종류는요, 카톡 감옥이 있어요. 카톡 감옥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학생들을요, 초대를 해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는 학생이 있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학생이 나가기 버튼을 해서 퇴장을 누릅니다. 퇴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그 학생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퇴장을 하면 또 초대하고, 퇴장을 하면 또 초대하고, 퇴장을 하면 또 초대하고. 이거를 카톡 감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불링이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하는 행위를 이미지 불링이라고 합니다. 자, 방폭은 학생을 계속 초대하는 카톡 감옥과 달리 이 학생만 초대해놓고 이 학생한테 언질 주지 않고 남은 학생들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방폭입니다. 이 밖에 사이버 폭력의 종류 중에 비방, 명령,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왕따놀이, 사이버 도용, 안티카페 등 굉장히 많은 신조어가 오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법, 형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근거하여서 처벌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종류 여러 가지 중에서요, 탑5, 5가지를 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카톡 감옥. ABCD 학생이 있는데 D 학생이 마찰이 생겼어요. 마찰이 생겼는데 이 D 학생을 계속 카톡방에 초대해서 사과를 반복적으로 강요합니다. 근데 D 학생은 싫어서 나가게 되는데 계속
초대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사과를 강요합니다. 자, 학교폭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학교폭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법에 저촉됐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이버 폭력 카톡 감옥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사이버 폭력 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특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에서는요,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공격을 가하는 게 학교폭력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형법상 강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의무 없는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것들, 형법상 저촉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데이터 셔틀이에요. 이 어른들이 요즘에 데이터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은요, 지금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핫스팟을 켜줘서 학생들이 수업에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생에게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합니다. 네,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해서 이 학생이 핫스팟을 계속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A, B 학생은 이 C 학생의 데이터를 굉장히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C 학생은요, 데이터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도 소진되는 거지만 가정에서 어떤 걸로 이거를 캐치할 수 있냐면요, 핸드폰 요금이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애 핸드폰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상담을 많이 받게 되고 이게 데이터 셔틀과 연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B 학생은요, 학교폭력 해발되죠. 학교폭력 예방법 형법에 의해서 공갈의 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공유했는데 그 공유한 친구들 역시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 예방법상 이 학생들을 가해 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폭력 아니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폭행이 일어났을 때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을요, 방관죄라고 해서 폭력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에 가담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셔틀에 데이터를 공유한 학생들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사이버폭력 비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학생, 서로 사이가 좋았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곤란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SNS에서 B 학생의 사진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불링이죠, 이런 것들을 도용해서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를 허위사실과 함께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학교폭력에 접촉이 되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의도와 목적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 타인의 명예훼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총집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불링은요, 사진과 동영상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은요, 현행법상 규정은 없으나 허락 없이 SNS에 업로드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정도로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스토킹이에요. 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랜선연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랜선연애? 랜선연애가 뭐냐면 SNS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사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천안에 있고 인천에 있는데 서로 연애를 하는데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SNS에서 따뜻하게 느끼고 그 감정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지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호감이 생겨서 사귀기로 했죠. 그래서 B 학생이 A 학생에서 굉장히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자 A 학생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B 학생은요, A 학생이 관계를 정리하자 자기가 학교도 알고 뭐 집도 알고 하면서 자기 찾아갈 거라고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굉장히 이런 사례가 진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모여서 이 이미지 불링에 해당되는 사진과 이런 동영상들로 학생하고 근처 룸카페에 가서 또 성폭 사안이 일어나는 사례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사례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자, 비학생의 행위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아까 첫 번째 사례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도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게 학교 폭력으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은 학폭으로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고요. 정보통신망법 74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몰카나 도찰이나 뭐 수치심을 일으키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합성, 이런 딥페이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화살이요, 선생님들한테도 날아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패드립 이야기했죠? 부모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사진을 또 어떻게 구해가지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학생과 교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성폭력 처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소지만 하고 있어도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촬영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할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 임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성폭법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복제물을 이용해서 촬영 대상자를 협박하는 경우, 아까 이전에 네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요. 합성,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합성을 할 경우에는요,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이버상에서 했던 실제 범죄 적용 사례의 판례를 나타낸 겁니다. 연예인들도 요즘 굉장히 그런 것도 많죠. 그리고 그냥 무심코 그냥 꼬맹이 같은 녀석 뭐 한심하다고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남겼는데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형법, 뭐 명예훼손, 모욕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이버 폭력 인재 예방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1, 2, 3차적 예방과 비대면 상황에서 생활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적 예방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1차적 예방인데 이 원 전체잖아요.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학급 전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학생들을 관심군으로 나눠놓고, 두 번째 고위험들 피해 학생들을 위한 사전방지 전략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가해 학생을 분류는요, 상담이나 이전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한 학생이나 반복적으로 당한 이 고위험 학생들을 분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학생들의 징후와 관심을 포착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폭력은 우리가 SNS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습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행동이나 이 표정 같은 게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때는 뭐 그걸 지나치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가 뭐 자연스러운 상담을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갑자기 카톡방을 나가거나 온라인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필에서 뭐 죽고 싶다고 하거나, 프로필에서 내가 없으면은 뭐 세상이 슬퍼할까?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또 나 오늘 괴롭다, 뭐 이런 프로필의 변화를 한 번씩 관찰해주는 그런 생활지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이제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뭐 자유도 주고 하지만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학생들은 불안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학급이나 동아리 운영, 온라인 채팅방 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각과 을도 나눠지고 학생들이 하는 거에 보면서 아까 2차적 예방의 그 군이 분류가 돼요. 예. 왜냐면 사이버상에서 하는 우리가 단체 채팅도 굉장히 한 작은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학부모님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부모님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가정에서 느끼는 거와 학교에서 느끼는 게 매칭돼 가지고 예방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공유를 하는 게 뭐 엄청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조금 공유를 해주는 게 이 매칭, 징후 포착에 굉장히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사이버 폭력이 아니라 학부모님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징후를 정리했고요. 피해 학생 징후가 끝나면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후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피해 학생에 대한 징후는 이렇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자주 말하고요. 본인 말고요. 본인이 괴롭힘 당하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누구가 괴롭힘 당한다 이런 거를 자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교통노선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타는 그 교통노선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피곤한데 굉장히 주저앉고 부모님과 눈을 자주 마주치지 않고 피하고요. 자기 방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며 때로는 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때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피해 학생 징후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몸에 뭐 상처나 멍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이제 피해 학생의 징후겠죠. 그리고 옷이 더럽혀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전화를 갑자기 받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 어디로 언제 나와?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거나 아니면 뭐 돈 가지고 나오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기가 싫죠. 그러니까 이건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리는 애들이랑 만나기 싫은데 그게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는 경우, 또 계속 사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트나 가방, 책 등에 심리적 불안을 암시하는 낙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이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들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들이 많고 학교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징후가 뭐 한 가지, 두 가지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학교폭력을 피해 받고 있는 학생이 아닌지,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해 학생에 대한 이제 사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해 학생은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육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힘을 발휘하기를 즐겨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해자로 불려간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 비행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알코올, 약물 등을 남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방화나 동물학대처럼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유 없이 반항하고 참을성이 없고 말투가 거칩니다.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고요.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으니 학교도 늦게 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주지 않는데도 뭐 물건이 있거나 뭐 새로 산 건 뭐 친구 거야 하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비밀이 많고요. 부모와 대화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외출이 잦고요.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고요. 부모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가해 학생의 유해형입니다. 근데요, 혹시 그런 데이터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으로 돌아가는 비율, 그 비율이요, 5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은요, 내가 피해 받아본 학생은 다음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에 접수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도 그래도 실전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이버 폭력상에서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리블의 9가지 디지털 시민성 요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존중, 그리고 교육,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이 존중, 교육, 보호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존중은요, 우리가 이제 에티켓이나 디지털법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며 사이버 폭력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교육은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어떻게 이 디지털을 효과적으로 소비할지를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호는요, 나의 권리, 그리고 이런 육체적, 심리적 예방 어떻게 하는지, 웰빙 어떻게 하는지, 이런 존중과 교육,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사이버 폭력 예방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생활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 많은 사례 중에서 비대면 소통, 그리고 저는 공감, 이해, 배려, 이런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선도위원회도 이루어졌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이루어졌고, 그 결과값에 가해자도 그리고 징계받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 학생들과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면, 저는 등산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등산활동을 왜 많이 했냐면, 등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학생하고 할게요, 대화밖에 없습니다. 대화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서 학교의 흐름을 다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1명, 2명의 학생들과만 등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 말씀드렸었는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학생부장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부장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특전사반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헬스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 풋살, 학생회, 선도부, 그리고 여기 창업반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학생부 선생님들께서 다 맡아서 지도교사를 해주시지만,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징후 같은 거를 굉장히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성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지킴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이 사이버 지킴이는요, 말 그대로 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속에서 저와 래퍼 형성이 제일 많이 된 학생을 활용해서 저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사이버 지킴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래퍼 형성된 친한 학생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자, 2번째는요, 학생들에게 신고 제도를 해서 전체에게 신고 제도라고 알리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신고 제도가 가버리면은 신고를 서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학교 폭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저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면 소통, 그리고 공감하기,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이버 지킴이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이버 폭력에 굉장히 많은 사례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게 되었는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폭력은. 그러면은 이 발생에 대해서 재발 안 하는 거, 그리고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요, 제일 첫 번째, 즉시 문제 발생을 막아야 됩니다. 즉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이버 폭력이 접수되고 그거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원인부터 안 다음에 빠르게 가해자에 대한 반응을 중단해야 됩니다. 학생한테, 가해자 학생들 보면요, 피해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을 보며 즐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차단을 해야 되고 어른들이 인지를 하는 순간 도와줘야 됩니다. 피해 학생을. 그리고 가해 학생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교육을 통해서 꼭 증거를 확보하라는 거를 인지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내가 이 증거를 보면은 너무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됩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이 가해 학생을요, 교육시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이 발뺌하면 그 가해 학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해 행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야 되고, 접수가 됐으며 앞으로 가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너를 선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해 행동을 막아야 되고요. 피해자의 정보를 바꾸거나 아이디를 바꾸거나 탈퇴를 하면서 이 학생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릴렉스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조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응 방안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점점 사이버의 비중이 많아지고 사이버가 곧 현실이 되고 현실이 곧 사이버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 이해, 배려, 공감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서 사이버 폭력 예방을 학생들한테 주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구의 어디 중학교 사례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결론적으로 이제 자살을 한 학생이에요. 어떻게 자살을 했냐면요, 3월 중순에 어떤 애가 게임 캐릭터 키우자고 같이 했고요. 그리고 매일 컴퓨터를 하게 되었고, 그 게임에 쓴다고 돈까지 갖고 오라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등수가 계속 떨어지고, 엄마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심부름 시키고, 이 수위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를 키우라는 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때리는 양도 늘어나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시험 문제는 다 찍고 자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하고, 단수로 때리고, 문제집 공부를 못하고 다 가져가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3월이라고 했죠. 12월이 됩니다. 12월까지 괴롭힘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과 뭔가 징후를 이 9개월 동안 굉장히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게 굉장히 너무 아까워요. 이 학생은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을 다 당하고 있었는데 12월에 지나서 자살하자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이 학생은 자살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해져가지고 매일 남몰래 울고 억울해서 꾸중 듣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죽음을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의 가족들도 슬프면 정말 저도 슬플 거고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빌게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권승민님.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지금 전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야 하고 이 학생은 죽습니다. 이게 거의 사이버 폭력이나 시초가 된 사례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요, 그 가해 학생 친구들이 이 학생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고요. 굉장히 더 많은 문자 메시지와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1년 동안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예방과 징후 포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학생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학교 폭력 예방과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징후를 포착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면 더 이상 이런 슬픈 그런 사례는 남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천안제일고등학교의 김현진이었습니다.